처음 시작할 때 뭔가 불안하시잖아요. 첫 시작은 누구나 두 가지 감정을 듭니다. 두려움. 좋은 감정으로는 설레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파지티브한 것도 있고 네거티브한 것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시작한 모든 일은 양가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 내리는 모든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일들은 모두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체적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사건도 역시 입체적입니다. 그러니 한 단면만 판단하고 보시지 않는 것을 연습하시는 개념에서 그렇게 경매를 접근하고 이렇게 재테크적인 측면으로 이 지식을 습득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네이버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전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보다는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조금 두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필수 도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주로 엑셀을 좀 활용하는 것이고요. 엑셀을 여러분이 좀 활용하실 줄 알게 되면 경매 물건 분석을 어떻게 좀 시스템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두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의 불완전성,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타경 번호를 맨 위에 좀 기록을 하고요. 들어갔던 거. 그리고 기록할 수 있는 기본 정보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준 다음에 유찰 최저가의 경매 페이지에서 넣을 수 있는 정보를 다 기록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명종률 건폐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KB 매물 시세라든지 네이버 매물 시세 이런 것들은 시장에 있는 네이버라든지 아실이라든지 디스코라든지 부동산 플래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저는 이곳에 근본적인 그 자료가 제공되어 있는 게 국토부의 실거래가 조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에 꼭 들어가셔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들 있죠? 여기는 이의 신청을 해도 지우기도 하고 많은 정보는 누락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락이 없는 실거래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문을 획득해서 기록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향후에 배우게 되지만 보증금을 잘 몰라서 미상이라고 기록된 이런 물건들을 해결하는 데 기본적인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이건 이제 임장을 해볼 때마다 점수를 좋은 것일 때는 그냥 1, 평범하면 0, 안 좋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기록을 해서 총합 점수가 나의 감정과 기분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5 정도 되면 굿, 들어가기 좋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만들어 놓고 향후 실거래가 같은 것도 기록을 해 놓은 다음에 들어갈 비용들은 이 노란 칸 있죠? 이 노란 칸에 기록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계산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노란 칸은 입력을 하셔도 되고 계산되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네요. 제가 지금 여기를 노란 칸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수치를 입력하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취득세가 1.1로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다주택자들은 12%잖아요. 죄송합니다. 12%로 입력을 하면 비용이 바뀔 수 있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당일날 내가 입찰했던 가격은 낙찰가와 다를 수 있잖아요. 낙찰가를 이렇게 노란색에다 기록을 해주면 내가 썼던 입찰가하고의 차이점을 비교해가지고 예상 낙찰가로 제가 썼잖아요. 이 차이점을 비교해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됐는지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낙찰된 가격과 함께 이 차이를 기록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2.82% 차이로 낙찰이 된 거죠. 모의 훈련이었습니다만 실제로 했을 때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분 물건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한때 지분 물건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사례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분 물건 계산은 저는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분에서 제일 어려운 건 지분에 들어가 있는 이 분수 표기. 2분의 1이 주로 많죠? 그런데 형제가 많으면 뭐 3분의 1이나 5분의 1 이런 것도 많습니다. 아니면 뭐 26분의 3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분수를 여기다가 기록만 해주시면 이 분수에 맞게
지분대지권이 계산되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일괄대지권의 3분의 1이죠. 일괄 전용평수의 3분의 1이죠. 이렇게 계산한 양식을 토대로 해서 낙찰가를 산정하셨을 때 아실실거래가를 입력하시면 실제적으로는 아실실거래가가 지분 감정가로 이렇게 낙찰 바뀌어서 3분의 1 가격이 반영되게 돼서 매도 차익을 냈을 때는 낙찰을 1100에 받았는데 아실실거래는 4000이니까 3분의 1이 가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거래를 이걸 3분의 1로 나누면 한 1000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3분의 1 가격으로 계산된 가격과의 차익을 기록하게 돼 있고, 그래서 수익률을 기록하게 돼 있는 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분 물건의 계산은 포인트가 분수 계산이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서 여러분이 그냥 아실실거래가를 보고 검색을 하셔도 지분 아파트 물건을 충분히 검색을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사한 걸 한눈에 볼 수는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편의적으로 좀 만들어낸 건데요. 조사한 걸 이렇게 한눈에 보게도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요 핵심 정보가 되는 거, 수익률이 해당되는 것들만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개를 모아서 1개, 3개, 뭐 지분으로 봤을 때는 1개, 5개, 15개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이 툴을 쓰신 다음에 기록을 누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임장 기록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임장은 그냥 자기가 수첩에 하셔도 되고요. 핸드폰에다가 어떻게 메모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뭐 핸드폰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집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아니면 그 임장지에서 차에서 노트북 같은 거 다 들고 가실 테니까, 아니면 핸드폰도 요즘에 크죠? 그걸로 임장일기의 점수를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여러 번 갈 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아까 제가 플러스 느낌이 들었을 때는 1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갔더니 또 마이너스 느낌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 적습니다. 마이너스 1 적었죠? 이렇게 해서 평점 총합이 7인데 이건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저는 5 이상이면 진입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록을 보통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조사는 다 객관적 수치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뒀죠. 낙찰, 폐찰한 기록도 추적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수업과 별개로 제 수업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저를 어떻게 연결되는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찾으셔가지고 챌린지를 참여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하나씩 물건을 계속 올리고 한 달 내에 한 15건 정도만 올리시면 완주했다라고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기록 누적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차이를 나게 낙찰받고 있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총 지식을 총 동원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냈고요. 목표는 5% 이내로 낙찰받는 비율이 50%에 들어오는 겁니다. 즉, 2번 정도 법원에 가면 한 번, 2번 법원 가면 한 번 낙찰을 받는 정도의 그런 정확도 있는 가격을 지분이라든지 주거형 혹은 토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난도순으로 가면 정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아파트가 가장 쉽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똑같이 지분에도 반영이 되니까 아파트 지분이어도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빌라가 그 다음으로 좀 어렵고, 건물 축에 들어가는 다가구나 원룸, 다중주택, 고시원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다음으로 어렵고, 그 다음 토지 중에서도 농지나 도로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향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나 도로 같은 경우는 용쌤이 공투를 많이 하시죠. 묻어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생각했을 때는 적은 비용으로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아마 주도를 하실 거고요.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3억 정도 되는 농지를 받으면 이게 3억까지 하락을 해서 3억 낙찰을 실제 가치는 한 10억인 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경매로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300만 원 정도까지는 연금이 나오는 형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한테는 되게 유리한 고지가 되죠. 이거는 좋은 합의님께서 여러분 실전반에서 담당을 해주실 겁니다. 되게 분화가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의견이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이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다양성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람이 만들어낸 사건은 입체적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단면만 보고 있고 판단을 빨리빨리 내리는 분들이 주로 많잖아요, 사람들 중에는. 저도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마음을 다잡고 다양한 각도로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낙찰란이 지금 비어있는 칸 있죠. 이런 건 여러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유찰이 될 수도 있고 개찰 전일 수도 있고 변경이 되었을 수도 있고 취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는데 이게 여기에만 수치를 기록하지 않으면 도표로 만들어지는 칸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 추적이라고 하는 검사는 뭐냐면 향후 유찰되었던 게 다시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나왔는데 향후에 20% 수익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폐찰했던 물건이 나중에 그 가격으로 보니까 60% 차익이 나기도 하고 나중에 기록을 했더니 전월세 세팅을 한 경우도 있고 월세를 주고 있구나 이런 세팅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간단하게 깔끔하게 누적할 수 있게 표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 저 표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5% 이내에 낙찰된 건수가 36%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게 시각적으로 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10% 이내에 그래도 5건 들어왔네. 10% 이내에 들어온 건들은 이 정도 되죠. 그리고 10%가 초과했어. 이건 좀 아쉬운 낙찰이잖아요. 낙찰이어도 10% 초과해서 폐찰하거나 10% 초과해서 낙찰한다면 좀 아쉬운 결과니까 이것도 이렇게 비율로 반영되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 후에 셀프 등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로. 물론 대출이라는 걸 받아버리면 당연히 대출은 은행에서 법무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경매 등기를 알아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셀프 등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나 최근엔 대출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셀프 등기를 하셨을 때 실력이 많이 늘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게 일반 매매와 서류상의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 그래서 이 서류상 차이를 좀 알아보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경매 전, 중, 후로 준비해야 될 서류를 목록화해서 정리해놨습니다.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낙찰을 받았을 때는 경매 계장, 경매 14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계장은 혼자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무보조를 한 명씩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무보조가 사라진 상태고 혼자 업무를 뛰다 보니까 주중에는 거의 야근이 계속 있고요. 주말도 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 근무 시간이 월 100시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보상 금액이 15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15시간밖에 보상해주지 않는 이것에 반대급부로 승진을 또 고가에 반영해주겠다라는 걸로 요즘엔 플러스를 줬다고 해요. 하지만 승진하기 위해서 100시간을 견디는 공무원이 좀 드물긴 하겠죠. 그래서 50%의 공무원만 야심을 가지고 있고 승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50%의 공무원은 이 시기를 그냥 지나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친절함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50% 야심을 가진 분 중에서도 특별히 친절한 분을 만난 겁니다. 보정도 잘 내려주고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그러면 그분의 역량과 그분의 시간과 체력적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이유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그래서 그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업무가 뭐냐, 이 촉탁한 신청서, 이게 부탁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이 신청서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서류를 맞게 제출을 해주면 그 맞게 제출된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서를 등기소로 넘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경매계의 장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가될 서류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3가지만 다릅니다. 대금 완납증명 신청서랑 매각 허가 결정문, 이건 다분히 법원에서 발급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발급을 받느냐면 잔금을 받고 나서,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잔금 납부할 땐 경매계에 일단 가서 잔금 납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법원 보강금 납부 명령서라는 걸 줍니다. 그러면 1층 은행, 법원에 있는 것만 가능해요. 1층 은행에 납부하고 다시 그 납부한 걸 경매로 가지고 가면 인지세, 정부 수입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00원하고 500원짜리가 있는데 이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이 서류 2개를 발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류 2개가 앞으로 여러분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일반 매매에는 이게 없겠죠. 그럼 일반 매매에서는 이 3가지 서류가 뭘로 대체될까요? 이게 계약서입니다. 그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것도 계약서에 잔금일자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계약한 내용을 전자로 국토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신고 필증이거든요. 즉 계약서하고 신고 필증 두 개를 대체하는 서류로 이 두 개의 서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반 매매를 할 때는 촉탁 신청서를 쓸 필요가 없는데 경매를 할 때는 경매 계장이 대신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서류는 똑같은데 촉탁 신청서는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경매 계장이 다른 서류 4개에다가 기록해 놓기 위해서 이 내부를 그냥 출력해 오라고 하는 겁니다. 복사하거나. 그래서 저는 경매를 딱 낙찰받으면 혹은 일반 매매를 하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자동으로 다 만들어질 수 있게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줄쌤이 왜 이렇게 자동화하고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많이 힘드신 분은 부탁하면 저는 그냥 그 파일 다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납등기 4,000원 정도를 붙인다. 4,000원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많아지긴 했어요. 지금은 5,400원 정도. 최대치의 서류를 담을 수 있는 비용을 선납 라벨 등기로 줄 것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실증 우편 송부 신청서를 하면 경매 계장이 등기소로 보냈다가 등기소에서 다시 경매계로 보내주면 경매계에서 이 우편 송부 신청서에 적혀있는 주소지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낙찰자에게 배송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일반 매매는요, 본인 혹은 대출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주는 거고요. 본인이 직접 하게 되면 준비해야 될 서류는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전 준비는 매수인이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고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는 게 좀 어려울까봐 링크도 좀 달아놨어요. 이 파일 다 드릴 겁니다. 매도인은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매도인에게 매수를 했으면 매도인은 등기소에 동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이것이 뭘로도 대체되냐면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로도 대체가 가능한 겁니다. 이걸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제는 꼭 도장을 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이 모든 걸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꼭 있더라고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부 대책이 무섭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은 지금 3번의 발표가 있었죠. 그 이 3번의 발표 중에서 첫 번째 것만 무서웠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그냥 지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책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긴 한데 아직 집값을 잡히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왜 6월 27일 대책은 무서웠냐? 모든 대출을 6억으로 묶어버렸는데 금액 제한으로 묶은 게 신의 한 수였던 것이 6억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4%도 되지 않았어요.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집 사는 대출을 받는 사람은 6억 이하로만 받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도 규제한다라고는 했는데 경매하시는 분들은 대체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거든요. 다 사업자 대출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신탁을 끼면 90%까지 나오는 사업자 대출로 주로 잔금을 해결해 왔었어요. 그런데 627 대책은 경매 사업자들한테는 좀 무관했던 이유가 이 사업자 대출이 열려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경매 사는 사람들은 6개월 이내에 실거주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팔아버릴 생각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별로 영향을 받지는 못했지만 전 국민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의 대출이 6억으로 묶이면서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 제한 금액을 규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빨리 팔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이 나타났고 지방으로는 아직 옮겨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지방은 활성화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25년 9월 7일 날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공급을 하는데 30년까지 135만이라는 수치를 막 어마어마하게 내놓긴 했는데 달성되지도 않겠지만 대체로 다 임대주택밖에 없다라는 공급 정책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 수 있는 주택이 없어지는 거죠. 3기 신도시는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으면 고향에 있는 창릉하고 왕숙 1, 2, 하남에 있는 교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입지가 좋은 하남 교산 하고 과천 인근에도 조금 있긴 합니다. 이 두 개의 급지가 하이 레벨이고요. 나머지 이 급지는 좀 더디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가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 도로 정비도 이미 구획이 지정된 곳도 있고 건물이 많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3기 신도들을 다 이렇게 공급으로 메꾼다고 해도 부족할 정도의 양인데 이거에다가 임대를 굉장히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아니고 임대구나 5년 동안 공급 없네 어서 사야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지피면서 이 9월달 이후부터 상승세가 갑작스럽게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1, 2억 이상은 다 올랐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그리고 25년에 이걸 보더니 한 달 만에 또 다른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풍선 효과로 튈 것 같은 지역을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등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구리다선, 화성, 일산, 인천 여기 빼고 나머지를 전부 못사게 묶어버렸는데 지금 대책은 이제 여기까지도 묶자라고 하는 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옆에 남양주도 있습니다. 다산이 남양주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재개발도 어떻게 묶어놨냐면 재개발도 대출도 다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사업자 대출도 서울대 수도권에서는 이제 안 되게 만들어 버렸고요. 임대 사업자건 매매 사업자건 이거 질문 주실 때 일반 사업자와 임대 사업자와 매매 사업자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차차 수업이 진행되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도 대출이 안 나오고 매매 사업자도 대출이 나오지 않고 일반 사업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근데 실수요자들은 사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시에서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려고 했을 때 제약이 엄청나게 많죠. 토지거래가 허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경매로 많이 들어오게 돼 있고 지금 경매는 신건상에서 서울 아파트이기만 하면 최소한 110%에서 많게는 180, 200% 정도의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건 낙찰도 조심해야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묶어버린 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정도가 되면 좀 진행이 빨라지거든요. 이 이후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해놨고 재개발은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예요. 이거 하고 나서 2주를 시작하거든요. 이 관리처분 단계 이후에 물건을 사면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입주권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 관리처분 직전에 있었던 물건들 있죠. 이 직전 물건들이 이제 폭등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15 대책도 시장의 수요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향후 신건 입찰 전략에도 19명이 들어와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경제에서 130%의 입찰을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한 사이클 돌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만약에 내 현금이 다 녹아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우시면 경매를 도전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존에 있던 집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현금을 좀 만들어서 정리를 하신 것을 똘똘한 한 채에다 모으시는 것도 경매를 통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전략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6월 이후는 이제 원래 종부세 6월 이후에는 원래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매기는 것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줬거든요. 주택이 많으면 10% 플러스,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으면 10% 플러스해서 1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1년 이내 양도세가 원래 개인이 팔면 77%거든요. 그래서 매매사업자 같은 걸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과세가 붙어서 다주택 중과, 1주택 아닌 사람, 다주택 중과 10%, 투기과열지구 중과 10% 붙이면 97%가 세금이 되죠. 파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과세를 내지 않게 유예를 해왔어요. 여태까지 지금 2년 정도는 유예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유예 2년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일부는 지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들고 가야 돼요. 안 팔면 더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요 양도세금이 높아지면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때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파는 것이 이 중과세를 내지 않는 것이 이 유익 구간에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방법은 뭐가 있냐? 서울 재개발 물건을 6년 임대 사업자가 6월 10일자로
25년 6월 10일자로 부활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주면 주택수에서 배제가 되고 취득세도 2억 이하까지는 혜택을 받습니다. 1.1% 취득세로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 서울 재개발 물건을 6년 임대사업자로 들어가는 거 추천. 그다음에 공시가 2억 이하를 갭 투자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임대사업자 받으면 전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임대사업자니까. 그죠? 그리고 기존에 10년짜리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가시던 분이 지치거나 많이 생각만큼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서 이걸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내가 임대사업자를 내면 이 포기 물건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아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화곡동 모아타운을 2건이나 이제 화곡동 공항동을 받으신 수강생 분들 중에서는 10년 임대사업자 물건을 한 7년 정도까지 가지고 간 것을 인수하셔가지고 7년째 인수하셨으니까 향후 3년 정도만 더 유지하시면 비과세나 일반 과세의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3년 더 보유하실 생각으로 사셨습니다. 이분은 파는 생각은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보면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계속 늘려가시는 게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물건을 늘려가실 때는 아파트로는 이제 힘들어졌다. 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빌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놓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에 대응을 하시거나 아파트를 지금 많이 갖고 계시면 서울 아파트가 많다는 건 향후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양도세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식으로 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은 어떠냐? 서울 수도권 외의 지방은 이전과 이후가 똑같고요.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부산, 대구나 광주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형태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는 제가 이제 지방은 임장을 좀 가거든요. 임장 갈 때 만약에 시간이 맞으면 여러분들을 좀 불러서 같이 한번 하는 기회를 삼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거나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어떤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애초에 6억 이상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자체가 인구 전체에서 4% 이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96%의 분들은 6억 이하로만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변화를 못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불편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이 이자가 너무 높으면 이걸 갈아타기 할 수 있었거든요. 이걸 대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게 막혔어요. 6억 이상 받았던 대출은 이제 다시 대환하려면 6억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대환 대출은 가능하게 또 정책을 수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사퇴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좀 모순적인 거예요. 이렇게 일부 이제 잡으려고 무리하게 지금 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 소액 아파트 재건축 물건에 투자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수강생입니다. 1억 이하면 공시가 2억 이하면 법인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아니면 주임사 6년짜리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전혀 무관해집니다. 근데 재건축 기대감이 많은, 즉 용적률 자체가 너무 낮아요. 용적률이 너무 낮다는 얘기는 아파트 층이 안 높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건폐율도 낮아요. 건폐율도 낮다는 말은 전체 땅에서 아파트 지은 땅의 비율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땅들이 많으니까 쾌적하겠죠. 이러면 재건축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거든요. 그런 단지가 최소 인구 30만인 지역에 월세 수익까지도 가능한 그런 단지로 있느냐? 있습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으셨는데 물론 작년이긴 합니다만 4,200만원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지분이 아니어도 지분 물건이 아니어도 이렇게 낮은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를 낙찰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실제 단독으로 낙찰 받았기 때문에 경쟁도 없죠. 왜냐면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 사람 잘 없잖아요. 순천이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대학역 임차인이 3,800이 들어있었으니까 이분은 신고도 했잖아요. 돈을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쓴 가격은 4,200이니까 4,200 낙찰 받은 것 중에서 3,800은 바로 다 받아가시고 그 다음 밑에 아무런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끝인 거예요. 그럼 남는 돈 4,200 중에 3,800이니까 400만 남았네요. 이 400만 원은 이제 소유자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되게 명도도 쉬웠어요. 명도 바로 완료했어요. 그리고 대출도 너무 낮게 받아서 그런지 3,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투금은 800밖에 안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뒤에 가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거래되는 가격을 살펴보니까 만하게 거래가 되는 건 아닌데 뜸성뜸성 이렇게 거래가 되네요. 그죠?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까요? 낙찰을 좀 높게 받은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실투금은 800이지만 매도는 한 4,800 정도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를 풀로 했거든요. 인테리어 하는 비용은 한 500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4,200만 원에 500 정도 인테리어가 들었으니까 4,700이 들어버렸고 세금까지 좀 합치고 하면 4,800에 매도했을 때는 거의 실익이 남지 않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은 너무 높게 단독으로 높게 낙찰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4,800에 파시면서도 어떤 느낌이 드셨다고 했냐면 이거는 그냥 경험 삼아 한번 해본 겁니다. 빨리 팔아버리고 다른 걸 하려고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마음을 터신 건데 제 조언을 받아서 이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 아파트니까 임대사업자 안 되는구나. 임대를 해가지고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으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되죠, 사실은. 옛날에는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곧 이게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합니다. 지방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죠?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없었으면 세후 500만 수익이 났을 텐데 이거 인테리어 비용 안 들었었던가? 세후 500만 수익이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하도 많은 사례를 보니까 헷갈리네요. 인테리어를 안 들였다고 하고 바로 팔았으면 세후 500만 수익이 나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자료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갖고 있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월세를 500에 35가 세팅이 되잖아요. 위에 보면 500에 35는 그냥 세팅이 되잖아요.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정률적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내 돈이 800 들어갔고 500만 원을 받으니까 300만 원이 남잖아요. 그죠? 그럼 실투금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500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봤을 때는 월 한 14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많이 나올 때가 그렇고 한 10만 원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는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월세는 35만 원 받으니까 순수익은 최대치의 이자를 가정해도 21만 원 정도 남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항상 계산할 때 1,000만 원당 월 10만 원 정도가 나오면 12%다. 이렇게 계산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럼 100만 원당 월 순이익이 1만 원 남으면 12%죠. 그럼 실투금 300만 원밖에 안 들었으면 3만 원 정도 남으면 12%죠. 그런데 21만 원이 남으니까 7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84%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었으면 유지를 했을 것이고 임대사업자가 안 되더라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월세 환산 수익률을 높여가실 수 있었던 분이었으면 그냥 지방은 그 다주택 규제에서 약간 배제되어 있으니까 이걸 늘려가지고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공시가 1억 이하니까 주택수에서도 배제되잖아요. 1억 이하는 그냥 주택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거든요. 취득세 할 때. 양도세 할 때는 다른 문제입니다. 양도세 할 때는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 털어버리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무수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사례들 중에는 제가 기억이 왜곡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 때 좀 헷갈리는 것들도 방금과 같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걸 해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세팅 다 완료됐고 모든 사람들 다 내보냈고 임차도 다 세팅 완료해서 순수익이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나오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절차가 쉽진 않습니다. 민형사 사건도 이 안에 있었고요. 18가구를 다 명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17가구는 되게 빨리 쳤는데 이 한 가구가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면서 여러 고소건도 진행을 하셔서 이분과 해결을 하는 게 조금 버겁긴 했습니다만 신기한 건 이사비 제로입니다. 제로고 나가시는 분들과 협상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이분들이 다 고칠 건 고치고 그 다음에 청소할 건 다 청소해서 비워 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경쟁을 낮추는 어려운 물건을 한번 수강생 낙찰 사례로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들 보십니다. 경쟁을 낮추는 어려운 물건을 수강생 낙찰 사례로 한번 볼 건데 경쟁을 낮춘다는 거는 어렵다는 뜻이고 이 어렵다는 거는 여러분이 모르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유치권 이런 단어 어렵잖아요.
대체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여러분 아마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대학력, 이거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량이 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그리고 경쟁률도 항상 3대1 이하였어요. 그런 동광 아파트라는 게 안성에 있었는데 여기서 8개의 낙찰이 일어났어요. 수강생들 중에. 그래서 이분들 중에 지금 4분은 엑시트를 하셨고요. 매도로 엑시트를 하셨고 4분은 이제 전세를 넣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인테리어는 공동 구매를 해서 2천 이하에 맞췄어요. 이 정도 세팅 상태면 2천 훨씬 넘어갑니다. 32평이기 때문에. 그리고 8개 낙찰 후에 최고가로 매도를 한 다음에 5천 정도의 차익이 난 거잖아요. 3억에 낙찰받아서 대출 2억, 인테리어까지 한 1, 2천 들어갔으니까 한 현금은 3천 정도, 2,500 정도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예전 8억에 매도를 했으니까 인테리어비 빼면 한 5천 차익이 좀 남은 거잖아요. 세전. 그죠? 5천 차익 중에 비용 공제를 가능한 매매사업자로 양동을 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다 털고 차익을 누진세 구간에서 한 15% 이걸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15% 세금을 내고 한 순수익은 4천 정도가 남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4건 팔린 것들이 이렇게가 지금 수강생분들입니다. 그리고 경매 사이트가 등기부나 기타 정보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다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편리한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스피드 옥션이라든지 아니면 GG 옥션이라든지 뭐 탱크라든지 옥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없으시면 이건 좀 유료예요. 제휴를 맺어놓긴 했습니다. 스피드 옥션은 1년에 40만 원에 할 수 있게끔 제휴를 맺어놨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 유료를 쓰지 않고 나는 무료부터 먼저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마이 옥션 가입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이거는 그냥 무료로 등기부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입하세요.